자, 두 번째로 넘어갔어요. 체액과 전해질의 불균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체액과 전해질의 정의는 앞에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불균형이 일으키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자, 세포 세포 바깥에 있는 체액의 양이 변화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세포 외의 양이 너무 과다할 때도 문제가 되고요. 정상보다 부족한 결핍이 생겼을 때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거 두 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도 이게 너무 많이 수분이 있는 경우하고 부족하게 결핍되는 경우도 두 개를 구별해서 증상이나 중재를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세포 외액의 이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체액이라고 하는 것은 체액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세포 조직, 그죠? 세포라고 해야 되겠네. 예, 이 세포하고 그다음에 간질강, 세포와 세포 사이에 중간에 공간이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혈관, 이거를 이제 혈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적인 체액의 이동인데요. 필요 이상으로 이 간질강 사이에, 그죠? 세포와 세포 사이, 세포와 혈관 사이에 이런 틈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병적으로 너무 많이 쌓이게 되는 경우, 이런 걸 이제 세포 외액의 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좀 심각한 부종이다. 그죠?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수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많이 고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가볍게 생기는 부종 정도야 시간이 지나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든 혈관 속으로 들어가든 들어가서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원인이 하나예요. 림프관이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그다음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다 피가 가요. 가고 세포 조직에 각각 수분이나 뭐 전해질이나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 다 공급을 하고 노폐물을 받아서 다시 정맥 혈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인데요. 이게 동맥혈관에서 나온 이 그 수분들이 100% 정맥으로 돌아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맥이 동맥처럼 이렇게 밀어내거나 이렇게 빨아들이거나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애가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가서 이렇게 심장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100%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모세혈관 주변에는 림프관들이 다 있어요. 림프관들이 다 있는데 얘네는 최종적으로 혈관만큼 많이 있어요. 림프가 이런 것들이 여기 빠져나가지 못한 불순물이라든지 정맥으로 돌아가지 못한 혈액, 수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림프관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이 림프관에는 림프구들이 있죠. 이건 면역하고 관련되어진 애들이에요. 여기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이물질들이 섞여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침범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이 림프관을 통해서 따라 들어가고, 림프구들이 이런 면역작용, 식균작용을 해서 이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정맥으로 다 돌아가지 못한 그 액체 성분, 체액들을 다시 흡수해서 대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이런 심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맥 라인이 하나 있고 림프관 구조로 나머지가 또 심장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림프구에 문제가 생기면, 그죠? 정맥으로 100% 혈액이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계속 남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림프가 자기 역할을 못 해줘서 생기는 아주 심각한 부종들, 이런 것들의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늑막이라고 들어보셨죠? 늑막에 있는 공간이 있어요. 폐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해주는 막이 있죠. 정상적으로는 이게 거의 붙어 있어서 여기
수분이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게 액체가 들어가면 이게 늑막염 뭐 이런 거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심장에도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바로 이 심낭. 이게 주머니 낭자거든요. 심낭. 심장하고 심장을 둘러싼 심낭하고는 그 정상적으로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움직일 때 약간 좀 윤활 작용을 해주는, 그래서 심장을 보호해주는 막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복막에도 그 장기를 다 둘러싸고 있는 막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 막에도 사실은 액체나 이런 게 없어요. 아주 그냥 기름칠한 정도의 수분 정도만 있는 게 정상인데, 이런 쪽으로 그 림프를 통해서 들어가지 못한 수분들이 고이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심장에 물이 차면 심장이 못 움직여요.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물이 고이면, 뭐 혈액이 고여도 마찬가지고, 공기가 차도 마찬가지고, 폐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호흡 못하고 심장 못 뛰고. 예, 복막은 또 공간이 크거든요. 장기들을 다 둘러싸고 있는 막이니까. 복막염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데 이렇게 물이 고여서 빠져나가지 않고 이게 썩는단 말이에요. 수분이니까, 그죠? 썩어버리면 복막염 뭐 이런 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생기는 거를 세포 외액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에 이제 요 애들이 많이 나오죠. 예, 세포 외액에 물이 많을 때, 물이 부족할 때, 세포 내에 물이 많을 때, 물이 적을 때. 그래서 요거를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세포 외에 체액이 부족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포 외액이라고 하면 혈관에 들어있는 혈액이 되겠죠. 바로 혈장 성분. 요 혈장 성분이 거의 대부분 물을 차지하는 거니까, 그죠? 이런 그 혈장이라든지 간질액, 자, 요런 것들이 부족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피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세포 안에는 정상이지만 세포 바깥에 간질에 이 수분이 부족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 아주 조금만 이 수분이 부족해져도 탈수 현상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포 외액량의 결핍이 중요한 그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세포 외액량이긴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피가 부족한, 혈장이 부족해서 피가 부족한 경우를 대부분 세포 외액량의 결핍에 잘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혈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저혈량,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피의 양이 적어지는 증상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세포 외에 체액이 부족해지는 것, 특히 피가 부족해지는 저혈량증일 경우에 뭐가 문제냐? 세포 안에는 정상이다라고 했었고, 세포 바깥에 세포 사이 간질하고 혈관 속에 혈액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몸은 그 갈증을 느끼겠죠. 그래서 물을 마셔서 여기를 보충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물을 IV로 수액을 공급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해서 채워주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물을 끌고 와야 되거든요. 피가 부족해진다라는 거는 그 특히 뇌의 입장에서 봐서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빨리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오거든요. 뇌 기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이 혈액을 채우려고 물을 어딘가에서부터 끌고 와요. 그 물은 세포 안에 물이 훨씬 더 많다라고 했었죠. 세포 외기 체액의 20%, 세포 내가 체액의 40%라고 했으니까 이 속에는 물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을 끌어다가 혈액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 혈액의 양을 늘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혈압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포도당이라든지 당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이 혈압을 올리는 거가
다 이 뇌세포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뇌세포는 5분만 산소라든지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어버리잖아요. 뇌세포는 괴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응급이죠. 이게 5분 안에 이게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뇌가 살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분을 가지고 있던 세포 입장에서는 물이 확 한꺼번에 빠져버리니까 세포가 쭈글쭈글해지겠죠. 물이 빠져가지고. 얘네도 세포들도 그 자기가 적정한 피로, 왜 우리 큰 집에서 살다가 아빠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하 단칸방으로 온 식구가 다 한꺼번에 이사 가면 얼마나 불편해요, 식구들끼리. 그죠? 얘네도 그래요. 얘네도 여기 안에 식구들이 있는데 이 식구들이 막 좁아져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못해요. 서로 불편해가지고. 그러면 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세포들이 다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도 전체적으로 기능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 외계 결핍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일 먼저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거. 어, 그 피해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어. 그래서 보상하기 위해서 여기서 끌고 와서 뇌는 살렸는데 몸에 있는 세포들은 기능이 또 떨어지게 되는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얘네는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지만 뇌세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몸은 뇌세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세포 외액량 결핍은 그런 관점에서 탈수라는 말을 기억을 해두시고 물이 피가 부족해지니까 피를 채우기 위해서 물을 다 끌고 온다.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여기가 그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세포 외액량이 결핍되는 거는 세 가지의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고삼투성 세포 외액량 결핍, 체질량 결핍, 그 다음에 등삼투성 체액량 결핍, 그 다음에 저장성 체액량 결핍,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거 뜻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고삼투성이라는 얘기는 물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이 많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물에 녹아 있는 전해질보다 수분의 손실이 더 큰 거죠. 물이 더 많이 빠진 거를. 그래서 고삼투성이면 이 용질이 많은 거니까 아주 진해진다는 얘기죠. 피가 진해지는 거예요. 물이 쏙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더기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삼투성 그 체액량 결핍,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등이라는 거는 수학에서 이퀄, 똑같다, 그죠? 같을 등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전해질이 빠져나가는 거하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하고 양이 같다. 농도가 똑같은 상태로 혈액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거를 등삼투성 체액량 결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인간의 그 나트륨 농도를 기준으로 하면 0.9%죠. 0.9%. 소금이 0.9% 녹아있는 상태가 정상적인 이 나트륨 농도거든요. 그래서 이거 0.9%하고 똑같은 그 수액이 있죠. 그게 그 노멀 셀라인, 그죠? 노멀 셀라인. 생리식염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리식염수. 생리적으로 이 농도가 똑같은 소금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생리식염수를 쓰는 이유는요, 우리 몸에서 그 전해질 중에 나트륨 양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나트륨을 조절해주면 나머지들은 아주 그 미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웬만큼 이 정상적인 수치를 맞춰주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 나트륨이 녹아있는 생리식염수를 수액으로 제일 많이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장성 체액량 결핍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전해질하고 수분하고 혈액이 부족해지는데 수분보다 전해질의 손실이 더 큰 거죠. 전해질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근데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이게 잘 생기지 않겠죠.
물에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수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 세포 외액량의 결핍은 이 수분 자체가 너무 빨리 많이 빠져나갔느냐, 덜 나갔느냐, 똑같이 나갔느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천천히 빠진다라고 하면 요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빨리 빠져나간다 그러면 물이 더 먼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고삼투성 체액량 결핍이 제일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세포 외액량의 결핍이 생기는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토인데 심한 구토,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막 몇 시간 동안 하루에 막 수십 번씩 막 구토하는 이런 거 아주 심한 구토, 그죠? 그 다음에 설사도 마찬가지죠. 막 3박 4일, 막 5박 6일 막 이렇게 설사를 하는 거 굉장히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아주 심한 발한, 아주 며칠 동안 심한 고열이 있으면 엄청 땀이 많이 나겠죠. 특히 더운 여름에 열병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엄청나게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물이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전해질보다. 그 다음에 다친 거죠. 다쳐가지고 상처가 나서 그 출혈이 있는 상처 있죠. 심한 출혈. 보통 이게 1에서 한 2리터, 1에서 2리터. 보통 소변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성인 기준이 보통 한 5에서 6리터 정도 혈액이 있거든요. 그 2리터 정도 출혈이 있으면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몸에 피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심한 구토, 설사, 발한, 출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세포 외액량의 결핍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수분 섭취를 안 하는 거 있죠. 도대체 얼마나 물을 안 먹어야 이렇게 될까요? 보통 하루에 2리터를 마시는 걸 권장을 하죠. 하루나 이틀 정도 수분을 아예 먹지 않으면 세포 외액량 결핍이 바로 생깁니다. 2리터 이상이 되는 거니까 하루 이틀이면, 그죠? 이게 극단적인 그 체중 감소를 위한 그 스포츠 운동선수라든지, 그죠? 이게 체중을 기준으로 하는 스포츠들 있잖아요. 보통 10kg 이상들을 빼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뭐 10kg 이상 확 뺀다든지 이러면 거의 물을 마시지 않고 침도 막 뱉어내거든요. 뭐 그럴 정도로 아주 그 수분 섭취를 안 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질병이라든지 뭐 수술을 하고 관련되어져서 뭐그 소변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다든지 뭐 약을 써가지고, 그죠? 뭐 갑상샘의 기능이 항진됐다든지 그럼 신진대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죠? 땀도 많이 나고 열도 많이 나고 이러면서 그 수분이 소실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적절하게 소변량을 못 만들고 그냥 확 빠져나간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면 어쨌든 몸에서 수분이 대량으로 짧은 시간에 빠져나가는 일들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세포 외액의 양이 부족해지겠구나, 이걸 먼저 떠올리셔야 되고요. 이거는 한마디로 탈수가 되는 거고 뇌 기능 떨어질 수 있고,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세포에서 물을 빼다가 쓰다가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게 되는 이런 차례대로 이게 그 연관지어져서 생각이 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세포 외액량의 결핍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병이 생기는 생리를 보게 되면 주로 나트륨하고 관련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나트륨의 농도가 혈액 안에서 나트륨의 농도, 그러니까 혈중 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피 속에 나트륨이 얼마만큼 녹아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수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몸에서 수분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말씀드렸죠. 뇌세포도 문제를 일으킨다. 몸에 있는 세포들도 수분을
빼내서 혈액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뇌세포, 뇌에도 세포가 있잖아요. 이 세포에도 물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빠져나오거든요. 그럼 뇌세포도 쭈그러지고 몸에 있는 뭐 다른 세포들도 쭈그러지고,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기능이 떨어지는 게 제일 먼저인데, 뇌세포가 제일 먼저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탈수가 생겼다라고 하면 바로 의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의식 저하. 그쵸? 혼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탈수가 오면 의식 저하, 뇌 기능에 저하가 오는 이유는 바로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피의 양이 부족한 거니까, 그죠? 채운다고 채워도 짧은 시간에 빨리 채워주지 못하면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뇌세포 자체도 쭈그러지면서 기능을 더 못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섞여지게 되면서 의식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게 세포 외액량의 결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중재를 하더라도 아주 즉각적으로 당장 해주지 않으면 혼수 상태가 길어지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면서 그 수분이 부족해지게 되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하고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그 세포 외액량이 결핍이 생기게 되면 검사를 했을 때 혈청 삼투질의 농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건 진단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이죠. 자, 혈청 삼투질의 농도. 그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이 혈관 밖에 수분을 끌어들이는 힘이 바로 삼투질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혈액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혈액 속에는 혈구가 있고요. 혈장이 있죠. 혈구,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물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만 쪽 빠졌으니까 얘네 건더기만 많이 남았잖아요. 건더기만 많이 남은 거를 혈청 삼투질의 농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숫자에서는 290을 전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가 정상 범위다 라고 했었죠. 제일 상한가가 295 밀리오스몰이었습니다. 밀리오스몰. 그래서 혈청 삼투압 농도가 295 이상이다 라고 하면 탈수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간호학 시험 칠 때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환자가 뭐 혼수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혈청 삼투질의 농도가 295가 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환자가 지금 탈수 상태구나, 뇌 기능에 문제가 오겠구나, 이걸 먼저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치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기준으로 혈청 나트륨 농도가 그 145 정도 되거든요. 145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인데요. 기준이 145 미리 이퀴발런트 리터, 그죠? 145 이상이 되면 탈수구나, 혈액이 짜졌구나, 그죠? 145 이상이면 탈수다. 요거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뭐 그 다음에 혈액 안에는 뭐 얘네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이런 그 삼투질 농도를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BUN, 요소 질소, 그죠? 그 다음에 뭐 요비중도 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헤마토크릿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헤마토크릿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 중에 적혈구가 얼마만큼 있느냐, 적혈구의 부피를 나타내는 게 헤마토크릿이거든요. 자, 우리 그 혈액 중에 혈구가 있고 혈장이 있고, 그죠? 근데 요 혈구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적혈구예요. 그만큼 산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적혈구가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혈액 검사했을 때 적혈구가 많으냐 적으냐, 적혈구들끼리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런 수치가 돼요. 뭐 산소하고도 관련되기도 했지만, 이 척혈구가 많은 것도 이 삼투압을 올리는, 혈관 속에 삼투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헤마토크릿의 숫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다 여기에 나오는 요런 애들이 전부 다 혈액 속에 녹아 있는 애들이니까, 이 중에서 물만 좀 빠진 거니까 이런 애들의 수치가 되게 높게 나와요. 피가 진하다라고 했잖아요. 거기 녹아 있는 애들도 전부 다 수치가 높게 나와요. 물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VP라고 하죠. CVP, 센트럴 비너스 프레스, 그죠? 그러니까 중심 정맥압 이런 얘기죠. 중심 정맥압. 이거는 심장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우심방 있죠.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액의 양, 혈액의 압력을 들어오는, 그러니까 대정맥에서 들어오는 우심방의 혈압, 요거를 CVP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탈수면 물이 적어져서 혈액의 양이 줄어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압이 낮을 수밖에 없죠. 피의 양이 줄었으니까. 그죠? 혈관을 채우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혈압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대동맥에서 나오는, 그죠? 우리 정상적으로 혈압제는 이것도 떨어지겠지만 심장으로 들어오는 중심 정맥압도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PCWP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이게 그 폐동맥 쇠기압이라고 하거든요. 폐동맥은 심장에서 방실, 우심실이죠. 우심실에서 폐로 가잖아요. 폐. 그죠? 폐로 가는. 요 동맥을 폐동맥이라고 하죠. 심장에서 폐로 가는, 여기도 압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는 피가 적으니까 보내주는 압력도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혈압하고 관련되어진 것들은 전부 다 낮게 나오는 게 세포 외액량 결핍에서 나오는 증상들이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포 외액량 결핍에서 제일 많은 게 고삼투질 체액량 결핍이죠. 고삼투질 체액량 결핍이라고 했는데, 이게 물만 쭉 빠져나가고 피는 진해진다 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되면 물만, 좀 싱거운 물을 공급을 해줘야 농도가 낮아지면서 정상적으로 혈액의 양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수액을 처방을 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노말 셀라인이 0.9% 라고 했었잖아요. NaCl인데 요거는 등장성이니까 지금 물에 녹아 있는 소금은 많은데 물만 적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한 걸 넣어주면 농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소금의 농도가 낮은 용액을 넣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보통 5% 포도당을 주로 많이 씁니다. 5% 포도당 용액을 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생리식염수 사실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생리식염수를 굳이 써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염도가 낮은 저농도의 0.2% 생리식염수, 노말셀라인을 뭐 이렇게 섞어서 주는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수액의 주입 속도예요.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넣어줘야지, 급작스럽게 많은 양을 주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혈관 속에 피의 양이, 싱거운 피가 많아지면서 세포 안, 특히 뇌세포라든지 뭐 신체 각 조직의 세포에 녹아있는 농질의 양에 비해서는 여기가 더 짜고, 이게 물만 많이 들어와서, 흰건 물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그 농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가 높고 여기가 농도가 낮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삼투압에 의해서 이 물이 다시 세포 안으로 급격하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뇌세포가 띵띵 불겠죠. 띵띵 뚱뚱해져요. 이렇게 뚱뚱해져도 안 되거든요. 이 세포막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에 문제가 생겨요. 정상적으로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이 그 세포막이
이게 틈이 있거든요. 세포막 사이에는 이게 뚱뚱해지면 이 사이가 벌어지겠죠. 벌어지면 여기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져요. 그는 이 막이라는 게 필요한 것만 집어넣고 필요 없는 건 빼내야 되는 이게 정상인데, 필요 없는 것도 막 들어오고 필요한 게 막 나가기도 하고 해서 기능이 또 떨어져요. 세포가 너무 뚱뚱 불어도, 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래서 이런 거를 뇌부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세포는 말이죠, 뇌세포든 몸에 있는 세포든 수분의 양을 적당히 가지고 있어야지 자기 기능을 유지해요. 이렇게 뇌부종처럼 물이 많아져도 문제가 되고요,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쭈그러들어서 공간이 적어져도 문제가 생겨요. 주로 이 세포막에 손상이 생기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물이 많거나 너무 지나치게 물이 적어지게 되면 이 세포막이 망가지면서 물질의 이동이 아무렇게나 되면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나올 만한 얘기가 있어요. 이런 그 저농도의 수액을 집어넣을 때 시간당 0.5에서 1.0 단위는 미리 이퀴발란트. 그렇죠? 1시간에 0.5에서 1 미리 이퀴발란트 리터 정도 양이 들어가도록 주입 속도를 조절을 해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조절에 실패하면 뇌부종이 와서 역시 의식의 문제가 생겨서 큰일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경우에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세포 외액량이 결핍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진다. 단순한 게 물만 빠지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고삼투질 체액량 결핍이 단순히 물이 빠진 게 아니고 상처에 인해서 대량으로 출혈로 인해서 피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런 그 고삼투질 체액량 결핍이 왔을 때는 수혈을 해야 되죠. 수혈. 그냥 피를 바로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적혈구가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피를 많이 흘렸을 때는 적혈구가 부족해지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 농축된 적혈구를 수혈한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물만 빠진 게 아니고 상처로 대량의 출혈이 생겼을 때는 수혈을 해줘야지 그 균형을 맞추기가 더 좋다. 요 적혈구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액으로 공급해야 할 만큼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라면 물을 마시는 게 제일 좋죠. 물을, 그러니까 이걸 경구투여라고 표현을 하죠. 입으로 마시는 거 경구투여. 수분이겠죠.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덜 하다 그러면 음식을 통해서 수분을 채워주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죠. 왜 이거 그 이온 음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굳이 수액을 맞지 않더라도 그렇죠? 조금 전해질을 보충해 주면서 수분을 채워주는 이런 형식으로 중재를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거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세포 외액량이 많을 때, 세포 외액량이 과다되었을 때 이제 세포 외액량 결핍하고는 반대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요거하고 관련되어진 문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는지 쉽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죠.